붕어빵 장사나 하는 거지가 결선 무대에 올라? 끌어내 당장. 결선 무대 바로 앞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9살이었습니다. 예선 때는 이런 적 없었어요. 그때 PD님이 달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높이 들었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거지에 떨어뜨려. 광고 다 뺀다. 변호사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어요.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둘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객석 맨 뒤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제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를 보면서요. 그 아이가 접니다. 이 이야기는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계시면 저도 옆에 가서 팥소를 동그랗게 굴렸어요. 손이 작아서 하나 만드는데 할머니보다 3배는 걸렸거든요. 민호야, 그렇게 꾹꾹 누르면 터져. 살살. 할머니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는데 따뜻했어요. 그 손이 제 손을 감싸면 팥소가 예쁘게 동그래졌습니다. 서원시 한빛시장 골목, 가판대 하나가 저희 가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틀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올리면 제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노릇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붕어빵을 구우면서 항상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의 노래라는 옛날 트로트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 제목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예요? 옛날 노래야. 네 엄마도 좋아했어.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할머니는 꼭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아빠는 그 다음 해에 사고로 떠나셨다고요. 저는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 한 장 없었거든요.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허리가 아픈 날은 제가 가판대를 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붕어빵을 팔고 오후에 반죽을 다시 만들고 학교에 가는 날이 일주일에 3~4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만 말하자면 붕어빵 거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렸어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나중엔 안 울었어요. 울어봤자 아무도 안아줬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 하나에 밥 하나. 반찬이 김치뿐인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잘 먹자 하면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머니가 또 그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음을 올리면 목이 꺾이듯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떨림이 좋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한 소절하면 제가 한 소절. 어떤 날은 할머니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민호야, 네 목소리가 참 좋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내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가 좋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못하는 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달리기도 느리고 글씨도 삐뚤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가 제 목소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가판대에서 손님을 기다릴 때도 학교 끝나고 골목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어머니의 노래만 불렀습니다. 다른 노래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그 노래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챙겨줬어요. 옆 가게 떡볶이 아주머니가 남은 떡볶이를 갖다 주시고 채소 가게 아저씨가 할머니 허리에 좋다며 파스를 건네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잠들면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나는 왜 사진 한 장이 없을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할머니 손이 제 목으로 왔어요. 은목걸이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눈을 떴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깼구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남긴 거다. 네가 태어났을 때 목에 걸어준 거래. 아빠가요? 응. 이거 하나만 남기고 갔어. 저는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작고 동그란 펜던트였어요.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불을 끌어올려 턱까지 덮어주고는 잘하라고만 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이야기를 절대 더 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볼 때마다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는데 9살짜리가 뭘 더 캐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던 건 목걸이의 비밀만이 아니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7회 서원시 주민 노래자랑 대회 참가자 모집.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할머니 몰래 접수했습니다. 노래자랑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 연락처 칸에 할머니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키면 혼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적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대회 당일 할머니가 시장 구경을 나왔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대 옆 대기석에 앉아 있는 저를요. 할머니, 나 노래 한 번만 불러볼래요? 안 돼. 내려와. 한 번만요.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 참가자 9살 강민호 군.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틈에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한빛시장 한가운데 임시로 세운 무대였습니다. 마이크 하나, 앰프 하나. 객석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과일 까먹는 아저씨들, 지나가다 멈춘 사람들. 한 50명쯤 됐을까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애 아니야? 붕어빵 파는 애. 아이고, 저렇게 작은 애가.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마이크에 심장 소리가 잡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떨림이 멈췄어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노래하던 그 방이 떠올랐거든요. 누런 장판, 김치 냄새,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 그 방에서처럼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음을 냈어요.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과일을 까먹던 아저씨가 손을 멈추고 떡볶이 아주머니가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 앞줄 할머니 한 분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세 번째 소절에서 가게 아주머니들이 코를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시장 골목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50명이 넘는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무대 아래에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웃거나 입을 다물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할머니, 나 잘했어요? 할머니가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관객 중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시장에서 붕어빵 파는 9살 소년의 트로트. 제목이 그랬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는 그때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몰랐고요. 시장 상인들이 먼저 알려줬어요. 순떡 할머니, 민호 영상이 뉴스에 나왔대요. 뉴스? 무슨 뉴스? 떡볶이 아주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화면 속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시장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S 방송국 내일의 목소리 담당 PD 정혜준입니다. 키 크고 건장한 남자였어요. 네이비색 재킷에 목에 뭔가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방송국 직원증이었어요. 민호 군이 부른 영상을 봤습니다. 전국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됩니다. PD님이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TV에 나가면 안 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반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PD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안 주무신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네. 그 PD라는 사람 전화번호 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있기 있어요. 명함 줬어요. 전화해.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만이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등이 작고 따뜻했어요. 그 등 뒤로 할머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허락한 겁니다.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정당화 장치였어요. 할머니의 허락.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할머니가 저한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시장 옷가게에서 제일 싼 흰색 셔츠 하나. 할머니는 그 셔츠에 다림질까지 했어요. 다리미가 없어서 냄비 뚜껑을 닳궈서 눌렀습니다. 남들 앞에 나가는데 구겨진 옷 입으면 안 되지. 그래도 바지는 새로 못 샀어요. 무릎에 패치가 붙은 그 진이었습니다. 운동화도 그대로. 할머니는 운동화라도 닦아주려고 칫솔로 문질렀는데 때가 안 빠졌어요. 됐다 할머니. 깨끗한 거예요. 어디가? 할머니가 투덜거렸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탔어요. 저는 태어나서 고속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아파트가 지나갔어요. 서원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서울에 살았어요? 갑자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한참 대답을 안 했습니다. 살았지.
서울 어디요? 그건 모른다. 할머니 손이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주머니 안에 낡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이 여행에 그 편지를 가져왔던 겁니다. 저는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어요. 버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작은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어요. J, W, 두 글자. 아빠 이름인지 다른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 중에 저희를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방송국 건물이 보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잠깐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도 안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밝혀진 뒤에야 알게 됐어요. 그 시각 서울 한복판 은하병원 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강태수? 그게 제 친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은하그룹 창업회장,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유통, 물류까지 키워낸 사람.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업 초기에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강진우.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등록금이 밀렸고 친구들 앞에서 망한 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기에 성공한 건 그로부터 10년 뒤였어요. 은하그룹이 됐습니다.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흥신소를 써서 찾아봤지만 종적이 묘연했어요. 그러다 5년 전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은 지방 소도시에서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근길에 화물차에 치였어요. 병원비를 낼 사람도 없었고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은 건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뒤였어요. 흥신소에서 찾아낸 건 아들의 사망 기록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그날 회장실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안 나왔대요.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우는 소리였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완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하병원 특실에 입원한 채로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 아내가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것. 손주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흥신소 보고서에는 아들의 사망 기록만 있었거든요. 가족관계까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들도 잃고 손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MBS에서 하는 내일의 목소리 예선 방송이 나왔어요. 화면에 아이가 한 명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서원시 한빛시장에서 온 9살 강민호 군입니다. 할아버지 손이 멈췄어요. 강민호, 성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할아버지의 시선을 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동그란 타원형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보일 듯 말 듯 했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알아본 거였어요. 그 목걸이를 30년 전 첫째 아들 돌잔치 때 직접 목에 걸어줬던 은목걸이, 뒷면에 아들의 이니셜 J, W를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를요.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링거줄이 당겨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TV 앞에 주저앉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할아버지가 아는 노래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늘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진우가 보이더라. 얼굴이, 눈이, 목소리가. 내 아들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를 찾아라. 지금 당장. 비서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실례지만 어떤 관계이신지. 내 손주일 수 있어. 비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의 아이일 수 있어. 저 목걸이가 증거야.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6살의 재벌 회장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TV 속 9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여자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 할아버지의 후처였어요. 오정란은 병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주, 은목걸이, 아들의 아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오정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온 오정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장남 강현수였어요. 현수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미쳤어. 거지애를 데려오겠대.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같이. 저는 그때 서울행 버스 안에서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누군가 저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른 채로. 저는 그때 예선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서울 MBS 방송국은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바닥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서원시 한빛시장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지 마. 시장에서 부르던 대로 하면 돼. 예선은 통과했어요. 중결선도 통과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노래가 시작되면 펜을 내려놨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중결선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기술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대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국장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PD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현수가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은하그룹 전무라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국장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은하그룹은 MBS의 최대 광고주 중 하나였거든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가 웃지 않았어요. 강민호라는 참가자가 있죠. 그 아이를 다음 라운드에서 빼주십시오. 네, 그게 무슨... 은하그룹 광고 계약이 내년에 갱신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국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 거지에 떨어뜨려. 광고 다 뺀다. 현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그 문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손주일 수 있는 아이를 거지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PD 정혜준 님이었어요. 국장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그룹이라는 단어에 발이 멈췄고 강민호라는 이름에 숨이 멈췄습니다. PD님은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수가 나왔어요. PD님은 재빨리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수는 PD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국장이 PD님을 불렀습니다. 정 PD. 네. 강민호 건 말이야. 서류 미비로 다음 라운드 출전을 보류해. PD님이 멈칫했어요. 서류 미비요? 서류는 다 확인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국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PD님은 그 순간 알았어요. 아까 국장실에서 들은 그 대화가 이것이었구나. PD님은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무대 뒤에서 다음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강현지가 움직인 거였어요. 현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수가 돈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면 현지는 법으로 조이는 사람이었어요. 현지는 서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미성년 아동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새벽부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양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학교를 빠지면서 붕어빵을 팔았고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지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주에 출전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PD님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다음 라운드 출전이 잠깐 보류됐어. 보류요? 왜요? 서류 문제가 좀 있대. PD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셨거든요. 저한테 미안한 거였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또 숨겼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숨긴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시설, 민호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 저는 무대 뒤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리허설을 하고 부모님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부모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전화 때문에 밖에 나가셨고 왜 안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할머니가 걱정하니까. 대신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J, W, 아빠의 이니셜.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여기 있었을까? 아빠가 있었으면 누가 저를 막지 못했을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막고 있는 사람이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오래된 옷장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PD님한테 들었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원시에서 3시간을 달려왔다고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선 할머니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멈췄습니다. 올리브색 패딩 조끼에 크림색 블라우스. 시장에서 붕어빵 팔 때 입던 그 옷 그대로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너무 작았어요. 저기요, 정혜준 PD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약속은 없는데요. 강민호 할머니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PD님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PD님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그 단단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PD님, 민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78살의 작은 여자가 낯선 도시의 낯선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PD님이 할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가 왜 무대에 못 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PD님이 놀랐어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민호를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고 했대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민호가 학교를 빠진 것도 맞고 새벽부터 장사를 한 것도 맞아요. 제가 못난 거지요. PD님이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PD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한 게 이겁니다. 노래요. 그 아이한테 이것밖에 없어요. PD님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PD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눈을 보는데 코끝이 찡했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을 하러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편지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고 접힌 자국이 수십 개였습니다. 오래 품고 다닌 거였어요. 이건 민호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PD님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민호 아버지요? 네. 진우가, 제 사위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을 때 진우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편지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평소에 이 편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썼는데 주소를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는데 19년이 걸린 거였어요. PD님한테 먼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잘 읽지 못하셨거든요. 피디님이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께. 피디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첫 줄이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게 평생 후회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 인생이 힘들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피디님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민호입니다.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저 혼자 민호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장모님께 맡겼습니다. 민호 목에 아버지가 걸어주신 은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피디님이 읽다가 멈췄어요. 눈시울이 빨갛게 됐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났습니다. 민호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민호를 알게 되신다면 제 대신 안아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피디님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피디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피디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를 왜 19년 동안 숨기셨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민호가 다칠까봐.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재벌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진우가 살아있을 때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민호를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괜히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당하면 민호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민호를 지키려고 편지를 숨긴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누가 민호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못 지켜요. 이 편지라도 있으면 뭔가 달라질까 해서요. 피디님이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민호를 결선 무대에 세우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쓸 곳이 있을 겁니다. 피디님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국장실 앞에서 들은 현수의 목소리, 민호를 거지애라고 부르던 그 말, 그리고 지금 이 편지. 피디님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피디님이 국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국장님, 강민호 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 PD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니까. 국장님, 제가 그날 다 들었습니다. 은하그룹 전무가 뭐라고 했는지요.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국장님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국장님 양심이라면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국장이 피디님을 불렀습니다. 갈등하다 못해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정 PD, 이거 가져가. 국장이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수가 자신에게 압력을 넣을 때 자동 녹음된 통화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국장실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정 PD. 이건 아닌 것 같아. PD님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편지, 녹음, 결선 무대. PD님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쓸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숙소에서 혼자 어머니의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피디님이 무엇을 결심했는지도,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다는 것도. 다만 하나 느낌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돌아온 날 할머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섭던 그 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민호야. 네. 결선 나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요? 진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눈물이 비쳤어요. 결선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결선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미쳤어요.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지 마. 시장에서 부르던 대로. 같은 말이었습니다. 노래자랑 때도 그랬고 예선 때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백스테이지 복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 동의서에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연은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아이의 친권자가 불분명합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법 조항을 읊으면서 스태프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변호사를 보낸 건 강현수였습니다. 현수와 현지는 방송국 로비에 있었어요. 로비 모니터로 백스테이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끝까지 밀어. 무대에 못 올라가게 해. 저는 백스테이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려.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PD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 PD님, 이 아이를 무대에 올리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실 겁니다. PD님이 멈춰 섰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전부 PD님을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 시작까지 30분. 결선 참가자 12명 중 11명은 이미 대기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은 한 명이 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PD님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거지에 떨어뜨려. 광고 다 뺀다. 강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그룹 광고 계약이 내년에 갱신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국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어요. 변호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PD님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이 녹음이 방송에 나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류 가방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은하그룹 강현수 전무가 MBS 방송국 국장에게 9살짜리 참가자를 탈락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내용입니다. 광고를 빌미로요. PD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무대에 세울 겁니다. 법적 하자가 있다면 방송 후에 따지십시오. 지금 이 아이를 막으시겠다면 이 녹음이 오늘 생방송 도중에 전국에 송출됩니다. 변호사가 뒷걸음질 쳤어요. 서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옆에 서 있던 현지가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가자. 현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로비에 있던 방송국 직원 몇 명이 현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촬영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수와 현지가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디님이 저를 봤어요. 민호야. 네. 무대 올라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가 열렸습니다. 조명이 내려왔어요. 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어요. LED 화면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객석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낡은 운동화, 무릎에 패치가 붙은 진, 새하얀 셔츠, 할머니가 냄비 뚜껑으로 다려준 그 셔츠,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서원시 한빛시장에서 온 9살 강민호 군입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9살. 시장. 객석 어딘가에서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런 장판, 김치 냄새,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 그 방에서처럼 부르면 됩니다. 첫 음을 냈어요.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객석이 멈췄어요. 웅성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기침소리가 멈추고 숨소리만 남았어요. 두 번째 소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수백 명 위로 펼쳐졌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엄마를 모르는 아이가 아빠가 남기고 간 목걸이를 목에 걸고 할머니에게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 앞줄 관객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소절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은 거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불렀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객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새벽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손, 제 이불을 덮어주며 은목걸이를 만지던 손, 서울까지 와서 고개를 숙이며 민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작은 등.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객석 맨 뒤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와중에 그분만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우시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객석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있었는데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객석 맨 뒤에서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를 향해서 휠체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객석 맨 뒤에서 통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객석에서 그 소리만 또르륵 울렸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끝나고 사회자가 나올 차례였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안 나왔습니다. 무대 옆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며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 통로에 휠체어가 보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밀고 있었는데 그건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분은 양복 위에 남색 가디건을 걸친 노인이었어요. 관객들이 길을 비키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봤을 때 그 장면이 이상했어요.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비켜서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을 바라봤어요. 휠체어가 무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비서의 손을 뿌리쳤어요.
링거줄이 달린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올라가겠다는 거였어요. 무대 옆 계단은 3칸이었습니다. 노인이 한 칸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번째 칸에서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3번째 칸을 올라갈 때 객석에서 누군가 아이고 하고 탄식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왜 올라오시는지도 몰랐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저와 3걸음 거리였어요. 노인의 눈이 제 목으로 갔습니다. 은목걸이, 작은 타원형 펜던트가 무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손가락이 제 목걸이에 닿았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J, W. 노인의 입이 떨렸어요.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걸어줬던 거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에서 숨소리가 들렸고 이 사람의 떨리는 손이 제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진우의 아들이구나. 내 아들의 아이구나.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편지를 쓰면서도 붙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안았어요. 마른 팔이었습니다. 뼈가 느껴졌어요. 링거줄이 달린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9살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이 제 귀에 닿았을 때 눈물이 터졌어요. 할아버지, 진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있었어. 계속 있었어. 몰라서 못 온 거야. 미안하다. 객석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수백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생방송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무대 옆에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은하그룹 회장 강태수입니다. 이 아이는 제 첫째 아들 강진우의 아들입니다. 제 손주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30년 전에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PD님이 할아버지에게 전달한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가 19년간 품고 있던 그 편지.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민호만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그 한 줄을 읽었을 때 목소리가 끊겼어요. 눈물이 마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막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를 거지애라고 불렀습니다.
9살짜리 아이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광고를 빌미로 방송국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오정란 씨, 그리고 현수, 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국 생방송에서 오늘부로 오정란의 재산 관리 권한을 전부 박탈합니다. 강현수는 은하그룹 전무직에서 해임합니다. 이후 법적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 잘하셨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무대 옆에서 작은 몸으로 서 있는 할머니를요. 사돈 어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걸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민호가 제 새끼니까요. 그 한마디에 객석이 다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이 아이는 제 손주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30년 전에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못 잃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대 위에 셋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전국의 시청자 앞에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가 있었고,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30년을 후회하며 저를 찾고 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목걸이가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 그 작은 목걸이가 저를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9살이 됐어요. 전국 트로트 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차콜 그레이 정장의 흰 셔츠. 제대로 다린 셔츠였습니다. 다리미로요. 그래도 하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란히. 할아버지는 86이 되셨습니다. 폐암 수술 후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의사가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손주 노래 들으려면 죽을 수가 없지. 할머니는 88. 허리가 더 굽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어요. 이제 붕어빵은 안 구우십니다. 할아버지가 모신 서울집에서 함께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시장 골목 할머니와 재벌 회장이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됐으니까요. 할머니가 처음 서울집에 왔을 때 거실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 장판은 왜 이렇게 미끄러워?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사돈, 그게 대리석이야. 지금은 둘이 아침마다 나란히 앉아서 뉴스를 봅니다. 할아버지가 리모컨을 잡고 할머니가 채널을 바꾸라고 투덜거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10년 전과 같은 노래. 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아버지가 엄마에게 들었을 노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불렀을 노래. 세대를 건너 내려온 노래였어요.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높고 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19살 청년의 깊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줄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고개를 기울여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그랬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진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랬지. 은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봄이었어요. 10년 전 그 무대 위에서도 봄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